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오는 25일 선고를 앞둔 위중교사 사건에 이어 5번째 기소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인 정모 씨와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배우자인 이재명 대표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적으로 먹을 과일이나 샌드위치에 예산을 쓰거나 공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1억 600만 원가량을 유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사모님 팀이 이 대표 부부가 먹을 과일과 샌드위치를 샀는데 비서실장 관리 아래 허위로 지출 결의를 해 경기도 예산으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표 부부가 요구한 소고기나 초밥 등 음식 890만 원어치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적법한 지출로 위장하려고 공적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부부가 관용차를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아파트 주차 스티커까지 부착하는 등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했다며 임차료나 세차비 등을 합쳐 최소 6천만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이 대표 배우자 김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고 지난해 8월 조 씨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이어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권익위가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 대비해 전관 투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심 방어전에 총력을 쏟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에 집중한다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인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뇌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대응책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군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구성에 고심하는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일각에선 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을 꾸린다든지 또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는지 등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해진 건 없고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만큼 변호 논리가 무너진 상황 아니겠느냐며 전관 출신을 드리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 고삐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적용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 죄를 심판한다면 최소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거란 말까지 나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이 위헌이라는 여당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후보자 추천권과 임명 방식은 국회 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주말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과 함께 죽일 거라는 최민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박수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의원이 발언의 진위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최 의원은 조금 전 자신의 SNS에 발언이 너무 셌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이 대표를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상황을 좀 알아보죠. 여당은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과 민생 이렇게 두 갈래로 전국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선거 보존 비용 반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는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데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금특별위원회 출범, 또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등을 고리로도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데에요. 오늘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정년 문제와 근로기준법 등을 논의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당 일각에서는 모처럼의 단일 대오 기류 속 당원 게시판 논란의 불씨가 살아날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사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의 도용이라며 당무 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한동훈계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YTN에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을 총선 책임론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 이은 한 대표 죽이기 3탄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슈가 꺼질까 봐 어디선가 연료를 계속 떼고 있는 것 같다며 친윤계를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 회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예산을 볼모로 잡는다고 반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을 취재한 기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과잉 대응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걸 두고도 야당 측의 집중 질의와 여당 측의 반박이 예상됩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또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영남 지역 예비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명태균 씨에게 들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검찰청에 들어섭니다. 강 씨는 구속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면 예비 후보자 공천도 문제없다고 명 씨가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말을 했다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이 당선되게끔 도와주면은 공천에는 문제 없다. 예비 후보자 2명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권 후보로 나왔던 인사로 명 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무상 여론조사 등으로 도와주면 김 전 의원은 물론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의 공천도 문제없다고 명 씨가 주장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대통령 부부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혐의 고발 사건도 조사에 착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창원지검으로 이첩한 고발 사건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 당사자인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창원시청 전현직 담당 공무원도 이미 불러 조사했습니다.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냈습니다. 홍남표 시장이 지난 2022년 말쯤 김 전 의원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명 씨를 우연히 만났고
명 씨의 의견을 듣기는 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방대한 산단의 콘텐츠를 고려할 때 전문성이 부족한 명 씨가 이른바 기획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된 명태균 씨는 건강 이유 등으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면서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파손된 차량에서 불길과 함께 짙은 연기가 치솟고 길바닥에서는 부상자 응급처치가 한창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를 또다시 공습하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는 보도로 전쟁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들은 미국의 결정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U 외교수장은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 사용도 승인해야 한다고 회원국들에 촉구했고 프랑스는 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hould be able to use the arm we provided to them in order to not only to stop the arrow but also to be able to hit the Arcus. 하지만 서방의 무기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가 전투기 등을 미국의 미사일 사정권 밖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하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3차 대전 경고도 나왔는데 크렘린궁은 미국의 개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바이든의 결정은 불에 기름을 붓고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무기로 공격하면 러시아와 전쟁하겠다는 의미라고 한 푸틴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Оставляем за собой право применить ядерное оружие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России и Белоруссии, как участника. 바이든 정부의 미사일 제한 해제는 트럼프 정부 출범을 2달 앞두고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 조치를 이어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하는 결정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에이테크림스 사거리를 늘려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것임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 밝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설명할 계제가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행동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을 공유받은 정도라고 알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에 이어 유럽산 공대지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머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서 영국의 외교 당국자는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 지원을 위해서 미국의 사례를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인데요. 다만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 몸으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추위 현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도 꽤 추운데 이틀째 영하권으로 떨어진 곳이 많았죠? 네, 오늘 아침에도 서울 등 내륙 곳곳이 초겨울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서울은 아침 최저 기온이 1도였는데요. 어제보다는 다소 올랐지만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2.9도로 여전히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강원 양구 산간이 영하 8.5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대관령 영하 7도, 경남 거창과 전북 장수 영하 5.4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틀째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영상 10도로 이맘때 평년 수준인 9.9도를 완전히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후 이번 주 후반까지 서울 아침 기온은 1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 사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누그러지더라도 이번 주는 11월 하순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무척 따뜻했던 지난주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 체감 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내리기보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며 아침 기온이 서서히 내려갈 걸로 보이는 만큼 추워지는 날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무자 60여 명이 모두 대피하며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화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 제보로 들어온 영상 보시겠습니다. 공장의 파란색 지붕이 푹 꺼졌고 그 사이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화재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격할 때 대포 소리 같이 뻥뻥 하고 굉장히 크게 났어요. 창문이 깨지면서 불길도 나오고 폭발음도 들리고 유리창이 이렇게 화칸이 튀기도 하고 그랬어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반쯤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전자제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데요. 소방당국은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출동해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공장 3층에 있는 생산동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관계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불이 더 번지는 것은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은 축전기 제조기계 30대 가운데 3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근무자 60여 명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모두 대피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석유나 알코올 등 위험한 물질들은 공장 외부 저장소에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해당 지역 도로를 우회해 차량을 운전해달라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어젯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역사 안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면서 일부 이용객들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고 불길이 잡힐 때까지 1시간가량 이 지하철이 동대문역을 정체하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역 안에 잿빛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용객마다 입과 코를 막고 성급히 계단 위를 올라갑니다.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역사 지하 3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였습니다. 맥케에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불이 났고 사람들은 내려가던 사람 다시 다 역으로 올라가서 거꾸로 이제 개찰구 밖으로 다 뛰어나갔고요. 퇴근 시간이 지난 밤 9시 40분쯤 불이 나면서 다행히 많은 사람이 있진 않았지만 이용객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급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길이 잡힌 뒤에도 역 안에서 연기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 양방향 열차 모두 동대문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아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경찰대원 2명이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듭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전남 여수시 엑스포장 앞바다에서 70대 남성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남성은 포구 난간에 앉아 있다가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119 구조대에 인계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고흥군 지죽도 남서쪽 바다에선 5톤급 양식장 관리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외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해경에 신고한 뒤 보조 선박을 타고 대피해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어민과 함께 진화 작업을 벌여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호남고속도로 지선 북대전 방향 유성나들목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 적재함이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적재함에 실려있던 닭사료가 쏟아져 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면서 승용차와 부딪힌 뒤에 이 적재함이 떨어진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창원고개 부근에서 술에 취한 운전자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운행하던 상제 차량의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어느 지점에서부터 역주행을 한 것인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찰의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20km 넘게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검거 화면을 보니 이 운전자는 끝까지 차량에서 버티다 경찰에 겨우 제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순찰차 석대가 막아섰습니다. 경찰들이 운전석을 향해 소리칩니다. 운전자는 끝까지 버티고 버팁니다. 결국 경찰 여러 명이 힘을 합친 뒤에야 끌려 나옵니다. 지난 17일 음주 단속 요청을 거부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입니다. 술에 잔뜩 취해 경기도 시흥 목감동에서 인천 남동구까지 20km를 15분에 달렸습니다.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하며 도로에 주차된 1톤 트럭과 순찰차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난폭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 줄줄이 적용돼 구속됐습니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집니다. 앞서 서울 강남대로에서도 음주 의심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버젓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경찰은 연말연시 늘어나는 회식과 술자리에 대비해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기혼 여성 가운데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는 이른바 워킹맘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은 올해 상반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15세에서 54세 사이 기혼 여성 고용률이 62.4%로 지난해보다 2.4%포인트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50세에서 54세 고용률이 68.6%, 30세에서 34세 고용률이 56.3%로 나이가 적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률이 낮았습니다.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가운데 경력 단절 여성은 121만 5천 명, 15.9%로 지난해보다 1.1%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동덕여대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덕여대는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불법 점거와 시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다루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총학생회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 전환투표를 예고했습니다. 총학생회 측은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내일 학생총회에서 공학 전환에 대해 논의를 한 뒤에 그 결과를 대학본부에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데 대해서 제기한 이의 신청 신문기인이 오늘 진행됩니다. 앞서 연세대는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난 지난 15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서와 신속하게 기일을 정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연세대는 항고심 결정까지 지켜본 뒤에 논술시험 모집 인원을 정시로 2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며 합격자 발표 예정일인 다음 달 13일 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문제와 정답 관련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4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의 신청은 전년 대비 1.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영역별로는 국어 77건, 수학 7건, 영어 91건, 사회탐구 124건, 과학탐구 31건 등이었습니다. 단일 문항으로는 국어 언어와 매체 44번에 가장 많은 42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거 포함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 정책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며 영의정, 여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거리를 뒀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위원 15명 가운데 6명, 40%를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해온 박단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서 전격적인 의정 대화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박형욱 위원장도 여의정 협의체 참여에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여야 의정 협의체가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과연 저기서 저런 어떤 형태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며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저항과 투쟁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육 파행이 불보듯 뻔한데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정부 정책에 찬성할 순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입학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면택 전 회장 탄핵으로 등장한 비대위마저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하면서 당장 화해 무드는 난망해졌습니다. 또 내년 1월까지인 비대위 활동에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여 의정 갈등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민주당에서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에 비유를 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 상당히 파장이 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식 의원, 이재명 대표가 비를 맞으며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사진을 올렸고요. 그 밑에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2 검투사가 나오는데요. 두 사진을 함께 올리고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나 또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비난을 받나 보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이 대표를 몇 기자가 언급한 의미의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 글귀를 인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해식 의원, 그러니까 신의 사제가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이것이 비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신격화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래도 뭐 신의 사제니 이런 표현을 비유로 썼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좀 지나친 충성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자체를 제가 하라 마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다만 그 비유가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와 동떨어지게 되면 보는 사람들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이 사회의 격언으로 자리 잡은 문장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 빠가 까를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나친 팬클럽의 어떤 팬심이 지켜보는 사람들을 왜 저래 하면서 안티로 만든다는 이게 연예계에서 시작돼서 지금 정치권에도 적용이 되는 하나의 격언이 되었는데요. 양당 지도부 모두 팬덤을 가지고 있죠. 이재명 대표나 한동훈 대표나. 하지만 그 팬덤이나 정치인들이 그 본인들의 대표, 지도자에게 너무 지나친 말의 상찬을 바치거나 뭐 화려한 미사역으로 이걸 떠받들어 줄 때
보편적인 국민은 별 감정이 없다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쉽다는 걸 여야나 보수 진보 모두에서 좀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신의 사제라고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 검투사 사진하고 올린 거 보면 검투사와 이재명 대표는 닮아 있다. 뭐 이런 의미는 담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다음에 인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용을 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저 인용을 왜 했는데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나 기자들이 아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 아 그런 거였어요 라고 인정을 해주거나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남을 비난하면서 난 인용만 했는데 내가 이런 의도를 가졌다고 그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거는 그걸 보고 인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식이 잘못됐다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내지는 누구를 위하여 이런 걸 올렸냐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올린 겁니까? 전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올린 겁니까? 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됩니까? 재판에 도움이 됩니까? 뭐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 올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강성 지지층에 박수받고 환호를 받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를 좀 검투사처럼 이런 이미지로 상징화시키려는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지자들은 이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중도층은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면은 그거를 싫어하고 짜증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이거 봐라 하면서 비난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이 목적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는 건데 그러면 오해를 받겠죠? 어떻게? 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낙마할 거를 지금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다음에 그 지지층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내가 뭘 한 건 하려고, 한 자리 하려고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식 의원이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고 비서실장이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진면목을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과해요. 김병욱 전 의원도 이제 성남에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측근으로 통하는데 저런 이야기는 한다손 치더라도 국민의 정서와 맞는 단어로 좀 순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친명계가 아닌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먼 정치인들이 알고 보니까 참 괜찮더라, 좋은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할 때 효과가 배가 되는 거지,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다, 신의 종이다, 진면목을 알아봤다라고 하면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보수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측근 또 친 무슨 개 이런 분들이 자기의 지도자에게 막 상찬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부로 보이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부를 하는 정치인도 국민에게 지탕의 대상이 되지만 아부의 대상이 된 정치인도 국민들로부터 뭐 본인은 가만히 있었어도 점수를 읽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점을 보수 진보 정치인들이 조금 균형감 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1심 징역형 이후에 이 민주당 당원들 또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 많이 격앙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문이나 비명계 의원을 가만 안 두겠다, 색출하겠다 이런 과한 발언도 나오니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친명계 내부에서 이때 내가 충성 경쟁을 해야만 당원들로부터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럴 때 저렇게 도드라지면 지지층한테 점수는 확실히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 중도층이나 국민들에게는 조금 눈살 찌푸리게 만들다 하더라도 강성 지지층에게는 점수를 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구조적으로 소수의 강성 지지층이나 팬덤이 당내 경선이나 여러 가지 정치를 좌우하는 걸 좀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뭐 비명계 움직이면 내가 나서서 뭐 죽일 것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오늘 뭐 기자들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표현은 좀 셌다 이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아니 뭐 인정을 한 거는 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분위기 자체는요. 이게 제가 요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각 직업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직업 윤리라는 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치의 직업 윤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높은 사람에게 아부해서 내 이익과 권력을
취하는 게 직업 윤리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모든 직업들이 직업 윤리가 없어지고 장사가 되고 있다. 비즈니스가 자기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요. 이해식 의원이 김병욱 의원의 전 의원의 이 글을 봤다면 이재명 대표의 진문명을 봤다. 그럼 이것도 화를 내야죠. 나 그런 의미 아니라니까.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 의미 아니라면서요. 근데 여기다는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얘기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우리 장해찬 전 최고께서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고마웠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당을 비판하고 있긴 하지만 보수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윤리가 있는 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양쪽 다. 지금 뭐 보수는 뭐 대통령과 여사에게, 그다음에 진보는 당 대표에게 이러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직업 윤리를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겉으로는 친명들의 지금 뭐 충성 경쟁이 눈에 두드러지지만 당 물밑에서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거의 이제 피크를 찍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집회 참여하는 숫자는 줄어들 거다. 예, 지금은 이제 친명으로 이제 일색화된 정당 아닙니까? 예, 그래도 뭐 쉽게 이재명 리더십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그 친명 의원들 내에서도요, 낮에는 친명 행사를 하고 밤에는 동요하는 이 주명 야동 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25일 위증교사 저는 뭐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보는데 뭐 법정 구속이야 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봅니다만 하긴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 이른바 주명 야동 의원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재명 대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당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에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으로 소위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들이 한 60여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건 완전 친명계의 핵심 옹이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과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에게 고개 숙였던 정치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공천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반명 세력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 숨지기고 있지만 그때쯤 되면은 민주당의 내분이 격화가 될 것이다. 대북 송금 사건 선거 이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낮에는 친명이지만 밤에는 움직일 것이다. 뭐 주명 야동, 뭐 이런 신조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물밑에서는 이번에 위증교사 사건 1심까지 나오고 나면 좀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많겠죠. 위증교사에서도 중형 선고가 예상되지만 공직선거법에서도 징역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벌금 뭐 한 150, 200 나왔을 때보다는 친명계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느끼는 충격파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입 밖으로 내고 어떤 단체 행동을 하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과거 김민석 현재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어느새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단일화 국면에서 정몽준 후보에게 갔다가 거의 20년을 야인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2의 김민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면 위에서는 오히려 이해식 의원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 오히려 과도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분들이 만나는 뭐 식사 자리나 술자리나 사적인 공간에서는 다음 대안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본격화되고 어떤 세력화로 드러나는 시점은 이 공직선거법이 한 2심 정도에서 여전히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그때부터이지 않을까. 다만 이 2심이 1심처럼 오래 걸릴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길어도 6개월 안에는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끝날 즈음에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본격적인 세력 분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335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식사 자리나 그런 데서는 좀 불안감을 표출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광야에 가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움직이려면 방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큰 깃발. 그러니까 깃발이 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이 나침반이 있으면
정치적인 소신과 정치적인 윤리와 용기가 있으면 움직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깃발이 될 만한 대안 정치인이 없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이 정치 윤리나 소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하고 비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두려울 거예요. 이런 얘기 지금 잘못했다고 어디 알려지면 녹취라도 되면 명태균 같은 사람이 녹취해가지고 까면 굉장히 겁이 날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 머릿속 안은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하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정도의 분위기가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권성동 의원의 말처럼 이게 그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서 2심 정도가 끝나면 그때는 좀 움직이겠죠. 왜냐하면 이거 상황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야? 이 고착화가 되면 이거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할 수가 없으니 그 상황에서는 어쨌든 다른 대안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겠죠. 예. 이번 1심에서 예상보다 세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뭐 그만큼 공고하다 또 이렇게도 또 지지자들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게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의 부분입니다. 그 뒤로 장애 집회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충성 경쟁이 일어나는 게 저는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을 안정화시키는 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릇이 깨지지 않게 하는 전략일 수 있겠지만 이게 이 물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개구리처럼 오히려 서서히 상황이 악화되는 걸 방치하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차라리 빨리 플랜 B에 대한 고민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주자들에 대한 어떤 감론을박, 검증 등이 이루어져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다음 대선에 내세우고 대선 이전에 지방선거라는 또 큰 관문이 있죠. 근데 공교롭게도 다음번 지방선거 직전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일정 지연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이 공문까지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방선거를 누구 얼굴로 치를지 그때 가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대표를 뽑으려면 저희가 했던 실수 검증 안 된 한동훈을 내세웠다가 폭망한 그런 실수를 민주당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찍부터 플랜 B에 대한 고민, 김부겸이 나은가? 김동연이 나은가? 김경수가 나은가?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또 걸러내고 그래야만 경쟁력 있는 사람을 간판으로 내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재명 체제가 공고화되는 게 민주당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을 바라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뭐 제가 질문도 안 드렸는데 깨알같이 한동훈 대표도 비판을 하시는 장해찬 전 공정하게 최고위원.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평론을 해야 알겠습니다. 되니까요. 공정한 평론을 하셨다고 지금 주장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DJ의 길을 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길을 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박지원 의원께서 요새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J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죠? 본인이 좀 약간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뭔가 사죄를 하거나 어떤 책임을 져야 되거나 하면은 물러나시거나 물러나게 하거나 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보고 거기에서 부활의 정치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희생을 당하더라도 국민들이 부활시켜주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공고해요. 그다음에 이걸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주변 환경 요인도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너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민주당이 죽을 쓰지만 저긴 그래도 힘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뭐랄까 징계가 됐든 책임을 지는 일이 됐든 그거를 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힘을 가진 쪽에서는 자기네 힘으로 그걸 다 막고 무마시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정권 교체 가능성 이거를 높여줄까요? 높여주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의 체제는 계속 공고하게 가는 겁니다. 사법부가 그걸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두 번째, 국민 지지입니다. 국민 지지가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게 1심 선고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대로 스테이터스 코, 현상 유지로 그냥 갈 수가 있어요. 내지는
좀 동정론이 작용해서 민주당 쪽으로 더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계속 그 리더십을 가지고 쭉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DJ 모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박지원 의원은 방탄 비판도 두려워할 것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도 살아왔고 DJ도 살아왔지 않느냐. 이재명 대표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서 집회를 더 확산시키고 윤석열 장관 끌어내리면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이게 국내 정치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막 기소를 하고 했지만 형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확정된 사례와는 조금 다르죠. 그 케이스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는 속도가 이번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 바이든 정부의 특검에 기소되고 재판받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지금도 2년 반 남아있고 이 2년 반이면 지금 1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이나 25일에 나오는 위증교사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법인카드 이거 횡령이죠. 이 배임. 이 재판까지도 2년 6개월이면 사실 3심이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가 맞지 않고요. 지금 현재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된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고뇌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부터 물밑에서라도 플랜 B를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이 엉거주춤 대선을 치르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정치 구단인 박지원 의원이 앞에서는 DJ 이야기 하더라도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이재명의 대안이 누구일까 제일 먼저 고민하실 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 저희가 말씀드린 2심 이후일 뿐 지금 밑에서는 아마 다들 계산기 두드리느라 정신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저는 박지원 의원이 야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DJ 얘기는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DJ가 언제 그냥 무조건 힘으로 뭐 모든 걸 다 그 돌파하고 끌어내리고 하려고 했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본인이 모셨던 분을 욕보이는 거죠. 어쨌든 뭐 수면 아래에서는 벌써부터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포스트 이재명 이런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상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그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이런 분들이 왜 저렇게 오버하겠어요? 제가 볼 때 저분들이 1년 전, 반년 전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특히 김민석 최고가 이렇게 최근에 와서 오버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포스트 이재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네, 저희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삼김이 아니다.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홍천 전 의원이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낙점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저는 맞을 거라고 누구를 생각합니다. 낙점하겠습니까? 친명 쪽을 낙점할까요? 근데 저는요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명들이 저렇게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는 본인. 말을 하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밖에 나가서 사람을 한 명을 더 설득을 하든 기자를 한 분 더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뭐 정보를 뭐 이렇게 좀 취득하기 위해서 더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든 뭐 그런 굉장히 헌신적인 일을 하고 뭐 광장에 나가서 뭐를 하든 그런 일을 하겠지. 아니 저렇게 쉽게 인기나 얻고 뭐 좀 이렇게 남의 주목이나 끌려는 저런 행위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YTN에 나와서 제가 지금 김근식 교수가 한 얘기를 제가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자중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장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김근식 교수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보니까 뭐 오늘 김용태 의원도 뭐 그렇게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던데 저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진정 이재명 대표를 위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서 다시 좀 진짜 헌신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거론된 이름들은 좀 거리가 멀다고 보시는 건가요? 거론된 이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 윤리보다는 생계형 내지는 그 비즈니스형
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뭐 김근식 교수는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이런 이름들을 거론을 하셨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박찬대 있을까요? 원내대표가 얼마나 열심히 이재명 대표 옹이했는데. 근데 핵심은 뭐 정청래, 추미애, 김민석 이런 개인이 아니라 예. 결국 이재명 대표의 후계자가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응천 전 의원이나 김근식 전 실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친명계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후계자를 낙점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대안이 떠오른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그대로 안으면서 이재명 대표보다 결집도나 인지도가 떨어진 인물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약간의 분란이나 진통은 있겠지만 예. 소위 말하는 삼총리 내지는 신삼김 뭐 이런 사람들이 비명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이재명의 대안이 되면 민주당의 색깔 자체가 자연스럽게 좀 중도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선 불출마 이 사법 리스크가 확정되는 게 당연히 사필 규정이고 공정한 일이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센 후보가 나오게 길을 터주는 거 아니냐. 실제 보수 주간지나 보수 일간지의 사설에서 보면 예. 이재명 대표 이후에는 민주당이 누구를 내세워도 국민의힘이 다음에는 힘들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석, 추미애든 누구든 친명계 내부에서 같은 색깔의 후계자를 끌어올리는 게 친명들의 목표겠지만 그게 역으로 보수한테는 도움이 되고 완전히 좀 우당탕탕하고 민주당의 색깔이 바뀌더라도 삼총리나 신삼김 같은 이재명 대표와 거리가 먼 인사들이 대안으로 등장하면 민주당은 좀 시끄러워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보수 진영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이자 좀 두려운 상대가 될 것 같다는 평론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은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고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을 앞두고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소심부터는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픽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는 당 차원의 변호인단 지원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심이 확정되면 상당한 비용을 민주당 자체가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만큼 이것은 이재명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당의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일견 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봐요. 뭐 그리고 어차피 법정에서 법리를 통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뭐 당이 나선다고 해가지고 크게 더 뭔가 큰 뭐 반전이 있거나 큰 영향을 주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단지 이런 건 되겠죠. 당도 어쨌든 당의 피해가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있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게 뭐냐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렇게 움직이는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다. 왜 당에 실질적으로 피해가 지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비용, 뭐 이재명 대표 비용 절감 정도 여기 피해 방어 노력 정도의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비난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그 변호에 당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굵직한 유죄받았던 사건을 보면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사건들이 또 은근히 꽤 많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의혹으로 고생을 꽤나 하셨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 경기도지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한동안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당에서 변호인을 지원하겠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만 이게 사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움이 과연 될까. 지금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향해서 막 극한 말을 쏟아내잖아요. 뭐 정권의 어떤 노예다 뭐 이런 식의 막 그건도 서슴지 않는데 이게 과연 삼권 분립에서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려는 재판부를 오히려 더 자극해서 2심이나 다른 재판에 양형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하는 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그냥 1심도 사실은 당이 뭐 공식적으로만 안 나섰지 이재명 대표 안 도와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무총장이 나서서 2심 재판은 당이 직접 하겠다?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는 행위 같고 이렇게 됐을 때 2심까지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떤 효과가 자아내지느냐? 이재명의 유죄가 아니라 민주당의 유죄로 국민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민주당 당 자체는 어쨌든
백지장만한 작은 거리라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둬야 되는데 예. 당이 다 나서서 재판했는데 유죄 나오면 이재명의 유죄가 아닌 민주당의 유죄로 인식됐을 때 그 후폭풍이 아마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거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렇게 분리할 수 있다면 당의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당이 책임지고 대선 후보를 냈으니까 당이 책임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34억이라는 피해가 당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 당원이나 당을 위해서도 막는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 비용을 대주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보조를 하고 그거를 돕고 법리를 강화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변호인단을 꾸려서 보조하는 형태로 간다면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더 많은 관여를 한다는 거, 더 많은 책임을 또 지겠다는 당의 각오를 지금 근데 보여주는 거기에서 것이니까요. 예. 정치적으로 압력이 들어간다거나 뭐 다른 형태의 일을 위해서 뭐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소 뒤숭숭한 민주당 분위기를 좀 살펴봤고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시죠. 네, 이번엔 윤한홍 이름이 나왔습니다. 윤한홍 비서실장 되는 거 내가 막았다. 내가 얘기해서 막은 거다. 명태균 씨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맥락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저는 그 당시를 잘 아는 사람으로서 소위 기도 안 찹니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인수위에서 저는 청년 소통 TF 단장을 했고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TF를 책임졌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당선인 비서실장은 장제원 의원이 하는 것으로 사실상 내부에 정리가 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한홍 의원이 비서실장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비서실장은 장제원 의원으로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해놓은 상황에서 명태균 씨의 조언이나 개입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윤한홍 의원이 중책을 못했느냐? 인수위에 있었던 두 개의 TF가 바로 청년 TF와 대통령실 이전 TF인데 청와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만큼 윤석열 정부 임기 초에 큰 프로젝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 초에 명운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윤한홍 의원이 담당해서 총책임자 역할을 한 건데 비서실장은 안 했지만 명태균 씨 말대로 윤한홍 의원이 자기 때문에 팽당했으면 그런 중역을 못 맡게 되는 거죠. 하지만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받는 그 중역을 맡아서 임무를 완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중앙에서 얻은 약간의 인맥과 대선 경선 이전의 어떤 친분을 바탕으로 그냥 허황된 과장을 지역 정치인들에게 아무렇게나 떠든 게 그냥 녹취라고 해서 나오는 게 지금 다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말이잖아요. 민주당이 처음 공개했던 5월 9일의 통화를 제외하면 상대가 비중 있는 인물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혼잣말로 통화된 녹취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아야 되나? 이건 너무나 허풍 섞인 게 많다라는 말씀을 단언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허풍 섞인 얘기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뭐 김건희 여사가 윤한홍 그 의원을 원래 좀 싫어한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입니까?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태균 씨의 어떤 활동 기반 자체가 경남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남에서 국회의원을 그 당시에 2번 하면서 대통령 가까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윤한홍 의원을 본인이 어떤 사적인 욕심 때문에 견제하고 비판하고 막 주변에 험담을 하고 다닌 거겠죠. 그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확인되지도 않은 의중을 명태균 씨가 소위 말해 팔아먹고 다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일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해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2년 3월 9일이 선거고 3월 10일 날 확정이 됐잖아요. 이미 장제원 의원이 그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고 싶어서 선거 한 일주일 전부터 저와 그 윤한홍 의원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장제원 의원.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정권 교체한 것만으로 만족이다. 제가 윤한홍 의원한테 그 자리에서 불러서 물어봤어요. 너 인수위에 들어갈 생각이 있냐니까 나는 뭐 비서실장이 뭐고 인수위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아,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비후보 시절에 윤한홍 의원이 윤 예비후보에게 명태균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인가 다음 날에 명태균 씨가 우리 윤한홍 의원한테 왜 나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다니냐, 나를 왜 비난하냐라는 예. 항의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명태균 씨는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적하는 포인트는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 안 된다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얘기를 해서 그게 성사된 거다. 이걸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예. 명태균 씨가 뭘 얘기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맞았냐 틀렸느냐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맞은 건 맞은 대로 틀린 건 틀린 거대로 중간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교류가 있었다는 거는 국민적으로 큰 의혹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왜 나를 폄하했냐고 윤한홍 의원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예. 지금 국민의힘이 이구동성으로 깜도 안 되고 선거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권력 실세인 윤한홍 의원한테 가서 나를 왜 폄훼하냐고 따졌다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두 번째, 대통령에게 윤한홍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명태균 씨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인식에는 혹시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고 이거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딴 데로 말을 돌리고 회피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절대 풀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치권에 있으면 대선을 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슨 평을 했다, 안 좋게 했다는 거는 워낙 설왕설래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이라면 뭐 저같이 말썽에 있는 사람도 견제를 받고 누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더라가 실시간으로 막 뭐 기자분들이나 정치인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에게 따졌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안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명태균 씨는 보니까 그냥 전화 잘하는 분이에요. 그게 본인이 뭔가 대단한 위세가 있어서 윤한홍 의원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뭐 본인에게 좀 안 좋게 말하는 방송 패널 정치인들에게 번호 알아서 그냥 다 전화해서 따지고 화내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전화 안 받아도 막 전화하는 스타일이고 그걸 가지고 저분이 저 당시 어떤 위세가 있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대선 일정을 처음부터 함께했던 저뿐만이 아니라 일정을 전체 총괄했던 지금 국회의원이 된 강명구 당시 일정 총괄 팀장이나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거나 저분이 어떤 특권을 행사했다는 걸 본 기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친분 관계나 초기에 어떤 조언을 했던 관계를 가지고 이분이 자기 장사와 허풍을 좀 과하게 했다는 제 생각이 바뀔 만한 증거나 진술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윤한홍 의원이 당시 윤석열 당선인에게 좀 했던 거는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명확하게 내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뭐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의원과도 명태균 씨가 가까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추천했던 핵심 인사 중에 김영선 전 의원 당연히 있고요. 조혜진 전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지역의 유력 정치인들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유능하다고 소개를 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원 보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뭐 관계가 좀 있었겠죠. 다만 훨씬 더 신뢰하는 윤한홍 의원이 저 사람 위험하다 말하고 그 뒤에 이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 문제까지 도를 넘는 조언을 하자 대통령께서 분명히 경선 직전에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끊어냈거든요. 다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서운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좀 관리를 했던 것뿐이고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주요 관계자들에게 직접 들은 팩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자꾸 너무 이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듣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왜? 처음부터 명태균 씨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장해찬 지금 전 최고가 하는 만큼도 대통령은 안 하셨어요. 그냥 끊어냈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관계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셨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동조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당신들이 미리 정보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라고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책임 있는 쪽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더 이상 사기당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막는 노력을 과거부터도 했어야 했고 어느 정도 이런 게 불거졌을 때도 했어야죠. 그게 책임 있는 자세죠. 그런 걸 안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 모든 건 명태균의 탓이다. 그리고 명태균의 말을 믿는 당신들이 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뭐 명태균 씨 추가 녹취는 계속 나오는데 이제 본인이 지금 또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 본인의 입장을 또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1000일을 맞은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한국 전쟁의 휴전 방식을 거론하기에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우리 정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 미국이 공인을 풀어주면서 외교전도 격화됐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 전부터 거짓말을 거듭해왔고 이젠 북한군까지 끌어들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The Kremlin has turned to the DPRK, first for arms and now for manpower. At least 10,000 soldiers sent first to eastern Russia and now to the far western Kursk oblasts bordering Ukraine have begun engaging. 러시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에이테크임스 공인 해제를 문제 삼으며 맞섰습니다. Issuing, according to the mass media, suicidal permissions to Zelensky to use long-range weapons to strike inside Russia.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국전 휴전을 우크라이나전 휴전에 적용하기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is that the battlefront of the Korean War during the armistice negotiations was more or less similar to the border of status quo antebellum. 특히 영토의 20%를 빼앗긴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인명살상을 외교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무력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휴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이를 차선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목재를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짐이 많다 보니까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이때 오토바이 한 대가 트럭 옆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놀란 트럭 운전자 오르막길 중간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후진했습니다. 결국 도로갓길에 부딪혀 앞바퀴가 번쩍 들렸고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바퀴를 크게 굴러 뒤집히다가 가로등까지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당시 트럭엔 운전자인 남성 1명과 동승자 여성 1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탑승자 2명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당시 트럭에 목재가 가득 실려 있는 바람에 무게중심이 갑자기 뒤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한 남성.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돌진해 쾅 하고 부딪히죠. 유리문은 와장창 부서지고 놀란 남성은 그대로 자리를 피합니다. 인도 남서부 케랄라주에서 포착된 영상인데요. 80대 노인이 은행 현금 인출기에 돈을 찾으러 갔다가 멧돼지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멧돼지가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 다행히 침착하게 몸을 피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회의장이네요. 자리에서 일어나 있는 한 남성이 슬금슬금 의장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컵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컵에 든 건 바로 검은색 페인트인데요. 검은색 보이시죠? 순식간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습 페인트 봉변을 당한 사람은 바로 조지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치러진 총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결과를 들은 야당 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페인트를 뿌린 겁니다.
옛소련 국가였던 조지아는 이번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정당 조지아의 꿈이 150석 가운데 89석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연일 시민들의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3시쯤 무인 편의점 안으로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몸에 숨겨둔 장비를 꺼내놓고 무인 계산기를 강제로 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아서 포기를 하나 싶더니 이번에 망치를 꺼내들고 자물쇠를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래도 열리지 않자 이젠 망치로 마구 두들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7분 만에 이 계산대를 강제로 연 이 남성, 현금을 빠르게 챙기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청주와 세종시 일대에서 무인 상점만을 노려서 11차례에 걸쳐 현금 190만 원을 훔친 4인조. 주변 CCTV를 통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경찰이 범행 사흘 만에 모두 붙잡았는데요. 최근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CCTV가 무색할 만큼 대범하네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파업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71%의 찬성률로 파업에 찬성을 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총파업 일정이 나왔습니까? 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어제부로 노동쟁의 조정기간이 만료되고 파업 찬반 투표도 71%로 가결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인데요. 노조는 필수 유지 업무 협정 체결을 전후해 보름간을 대화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면서 이때까지 공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12월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노조는 임단협 파국 이후로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인상률을 꼽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공사 전 직원의 10%인 2,20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이제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위험한 1인 승무제까지 도입할 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최근 3년간 정부의 임금 인상 지침을 지키지 못했는데 올해 역시 정부 기준인 2.5% 인상은커녕 사실상 임금 삭감, 동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3노조인 올바른 노조도 내일 오전 시청 인근에서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위한 쟁의행위 출정 집회를 열고 오후엔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합니다. 이들은 최우선으로 안전 관련 인력 232명 충원과 함께 현재 공사가 감내하고 있는 정책 인건비를 서울시가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공사는 일단 파업 전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협상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이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랄한 불법 추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이들 범죄를 뿌리 뽑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 등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지만 취재 결과 이 불법 사채업자들은 여전히 연이율 수천 %의 이자를 요구하며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었습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2일 불법 추심을 척결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 사흘 뒤 실제 불법 대출 실태가 어떤지 YTN 취재진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유명 대출 중개 플랫폼에 광고 중인 대부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제휴업체가 한 160개 정도 있어요. 네네. 네, 그쪽에서 좀 제한리적으로. 급하게 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부분 일주일에 100% 이자를 받는다고 소개합니다. 1년으로 치면 5,200%를 훌쩍 넘는 수준인데 선심을 쓰듯 조율을 잘해주는 업체를 소개하겠다고 말합니다. 대부분 50에 100이에요. 주거리 같은 게 이자가 좀 세잖아요. 이자 조율도 해주시고 기간 조율도 해주시니까 그 부분한테 일단 제일 우선으로 연결드릴게요. 그리고 3분도 안 돼 연락이 옵니다. 이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와 심지어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요구합니다. 불법 추심을 일삼는 사채업자들이 쓰는 수법 그대로입니다. 네, 먼저 연락은 절대 안 가고요. 그냥 혹시나 이제 너무 되는 사람들 있으니까 바닥만 두고 절대 다른 쪽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다른 업체도 열흘에 40% 이자를 요구했는데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모두 불법입니다. 100을 빌리신다면 평균적으로는 100에 140이요. 이자 한 40.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업체는 금융권이랑은 좀 달라가지고 금융권 이전을 받으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이들은 마치 정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라고 하고요. 예. 금융협회 검색하시면 다 나오는 정식업체고. 아, 그 혹시 등록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금융협회. 이런 불법 사금융업체들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21년 9천여 건에서 지난해 12,000여 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채권 추심 등 피해 사례는 매년 수백에서 수천 건씩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을 비웃듯 여전히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부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오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전현직 야구 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록스와 자낙스 2,300여 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이 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발했는데 수사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유아연, 유광진 티메프 대표가 한 달 만에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 대표 등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이들이 실제로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에도 이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는데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한 피해자들은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추위에 몇백 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저희가 시위까지 했었는데 과연 피해자들 목소리를 듣기는 한 건가? 이런 부분에 이제 좀 굉장히 좀 서운한 말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구 대표 등은 1조 5,950억 원 상당의 티몬, 위메프 정산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회사 돈 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미 빚이 쌓여가던 티몬과 위메프를 쥐어짜게 한 명백한 자금 유출 범죄로 평범한 이커머스 기업 운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다른 계열사와 관계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게 검찰 계획이었지만 잇따른 영장 기각에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열린 G20 정상회의에선 기후 문제, 개방 확대, 전쟁 등이 주로 논의가 되고 이틀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을 2달 남기고 마지막으로 국제 다자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지각으로 단체 사진 촬영을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용진 기자입니다. 빵지 아수가르, 일명 빵산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는 정상들. 손을 맞잡고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다들 흩어지는데 뒤늦게 회의장 쪽에서 걸어 나오는 바이든 대통령. 단체 사진을 찍지 못한 겁니다. 지각한 미국 대통령을 기다려주지 않은 건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퇴임을 2달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APEC 정상회의 단체 사진에서도 정중앙에 시진핑 주석과 대비되게 끄트머리 자리에 위치해 미 언론에서는 어색한 위치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다자 국제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은 갈등과 위기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질타하고 또 가자 전쟁 휴전을 위해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며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I ask everyone here to increase the pressure on Hamas, which is currently refusing this deal.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부각해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빈국들에 대한 일방적 개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장벽에 새로운 투자처를 자처하며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작 참석도 안 한 트럼프 당선인이 존재감을 한껏 과시한 G20 정상회의는 투명한 다자무역 보장과 가자 휴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마무리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지난주 삼한전자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 주가가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5만 원대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반짝 효과다,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각기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바닥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요. 삼성전자 주식 이제 반등세를 탄 겁니까?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나아지는 분위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여러 악재들은 많이 좀 노출이 됐는데 제일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매수세가 좀 부족하다. 좀 살만한 투자자가 없고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난주에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건 이제 주식을 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가 방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좀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물론 오늘은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단기간에 한 40%나 빠졌거든요. 굉장히 좀 낙폭이 또 크고 또 보통 우리가 청산가치라 그럽니다. 이제 PBR 1배 이하면 이 회사가 청산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가치에도 지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역대적으로 봐도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청산가치 이하로 떨어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가 매수를 또 불러 일으키면서 일단 지금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설도 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한 18조 원 가까이 이제 팔았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는데 일단 이제 그런 매도가 좀 나온 상황에서 그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고 특히 3개월 동안 3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주식을 이제 소각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3개월 동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그러면 한 500억 정도 사면 한 3조 원 정도 이제 매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500억이면 외국인들이 보통 하루에 많이 팔면 물론 1조 원 팔 때도 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고 보통 1000억대 정도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억 정도가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들어온다면 주가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입장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자사주 매입이 상승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매도세를 좀 띄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여러 이유는 있지만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되고 나서 이게 좀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일기 시절도 겪어본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게 이제 중국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보편 관세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도 꽤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관세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미국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보조금을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을 좀 폐지해가지고 보조금 지급 안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입장을 표명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 투자한 돈에 대한 회수가 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또 SK 하이닉스랑 이제 많이들 비교하시는데 엔비디아의 AI에 관련된 메모리 칩 HBM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그 고대역폭 메모리 칩을 하이닉스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지금 명확하진 않습니다. 공급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안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거의 공급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쟁자에 비해서도 좀 밀렸다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 이 감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좀 불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누적이 돼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매도를 좀 했던 걸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도 이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은 좀 다르다고요? 일단 이제 규모 자체는 이번에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1년 동안 3개월 동안 지금 3조 원을 하지만 총 1년 동안은 10조 원을 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고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그때 한번 자사주 매입한 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당시에 한 9번 정도 자사주 매입을 했고 총 18조 원에 달하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번 했던 걸로 이제 공시에는 좀 나와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는 또 반도체 경기가 사실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이제 트럼프 이기 시절에 만약에 또 수출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통한 방어라는 측면은 공통적인데 반도체 경기가 과연 내년에 올해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과연 지금 하반기에 꺾인 이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면 살아난다면 언제쯤 살아날까? 여기에 대한 이제 명확한 지금 시그널이 없는 상태고 트럼프 이기가 또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랑은 또 분명히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그때처럼 무조건 뭐 이거 했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또 이 앞으로 실적들을 이제 매분기 발표할 텐데 그 발표되는 실적이나 업황을 보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10조 원 그 정도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뭐 그 규모의 돈이 뭐 통장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43조 원,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이 한 60조 되니까 이거 합치면 거의 100조 정도 됩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진 않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거 투자를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이 투자해야 될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면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하시지만 근데 삼성전자는 그 누구보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연구개발도 경쟁사 TSMC에 비해서 매출액 대비로 보면은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적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지금 그동안 좀 벌어놓은 돈의 일부를 그동안 이제 주가가 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방어 목적, 또 주주 환원 목적 차원에서 또 정부가 좀 밸류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아마 목적에서 일단 단행을 했기 때문에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아무래도 뭐 주가 상승세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지도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주가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자사주 매입한다고 주가가 뭐 다시 8만 전자, 9만 전자 가는 건 아니고요. 분명한 건 삼성전자 경쟁력, 또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4가지 정도 중에 한두 개 정도가 달성되면 다시 한번 갈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처럼 엔비디아의 그 HBM이라는 반도체를 공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전통 반도체라고 그러죠. PC랑 모바일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요가 좀 안 좋거든요. 이게 내년 하반기엔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좀 형성이 내년에 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규제를 좀 심하게 할 것 같은데 요즘에 삼성전자의 좀 부담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쟁 기업이죠. CXMT라는 기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점유율을 좀 뺏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 규제를 심하게 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또 TSMC랑 경쟁을 또 하고 있죠. 대만에. 근데 삼성의 지금 단점 중에 하나가 대형 고객사가 좀 부족합니다. 이 TSMC는 애플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거기에 따른 이제 대형 고객사가 좀 부족한데 그걸 확보하는 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가 좀 만약에 좀 이제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정도 주가 수준에서 좀 답답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얘기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원래 조금 주춤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10만 달러를 넘보고 20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는 뭐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단계 워낙 올랐으니까 좀 최근에 약간 좀 이제 조정받는 모습도 나오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가 이제 나는 비트코인 제국을 만들겠다고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더리움 가지고 있다고 네.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지금 규제를 완화해 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사실 암호화폐가 좀 제일 리스크 중에 하나가 좀 규제잖아요. 네. 이런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이 높고 사실 비트코인은 그동안 뭐 반감기라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 공급이 좀 줄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결국 수요가 좀 중요한 편인데 네. 지금 이런 이제 대통령이 좀 나왔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그동안 좀 관망했던 분들 입장에선 비트코인 나도 한번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심리를 또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20만 달러 간다, 그것까지 뭐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 분명한 부분은 과거랑은 또 다른 비트코인에 상당히 좀 그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일단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 긍정적인 부분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말고 일부 알트코인들도 조금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을 하겠다 이런 공약을 밝히면서 일부 알트코인은 급등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게리 겐슬러 이 증권거래소 이제 여기 위원장이 상당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는 그래도 그렇게 막 센 발언을 하진 않았는데 네. 알트코인 쪽은 굉장히 규제 발언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당선하자마자 그냥 바로 해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들을 좀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알트코인은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을 개량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사실 종류가 이제 다른 화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다양한 코인들을 우리가 보통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를 했던 그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어쨌든 해임한다는 건 알트코인 어쨌든 이제 가격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방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기사가 많이 나면서 예적금을 깨서 이제 가상화폐로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고 좀 어떤 부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가계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이 7,522억 원이나 지난달 대비해서 네.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는 네, 근데 예. 이제 대부분 이렇게 뉴스를 보면 좀 암호화폐 쪽으로 간 것 같다 네. 이런 좀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아까도 기사를 한 번 더 검색했더니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3년 전에 네. 비슷한 기사가 또 있었어요. 그때 비트코인 한번 열풍 본 적이 네. 있었던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 후에 결과는 상당히 안 좋았죠. 물론 그때와 지금 또 다르긴 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이 생겼기 때문에 다르긴 하더라도 항상 과하면 또 부러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은 흥분하지 마시고 좀 네. 냉정하게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등 국내외 증시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제안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을 향해서는 불법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정상들도 한 목소리로 불법 군사협력을 성토했습니다. 리우에서 신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환영 행사에 들어섭니다. 윤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포용과 기아, 빈곤 퇴치를 주제로 열린 1세션에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가입을 선언하며 G20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본 해결책은 개도국의 경제 성장이라며 이는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속에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범 기반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G20 차원의 의지 결집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제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러시아의 비판적인 발언을 추가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북한군의 참전을 직접 거론하는 등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협의체인 믹타 정상들과 3년 연속 회동하고 지정학적 대립의 시기,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결의를 지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후 G20 폐회식과 송별 오찬을 끝으로 남미 순방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귀국기로 오를 예정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알렉산드로 코젤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을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코젤로프 장관을 만나 담화하고 북러 신조약 체결 후 각 분야에서 쌍무적 연대와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확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미일이 3국 협력사무소 설치 등 협력을 제도화한 데 대해서 강력한 보복 대응의 일상화만을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논평에서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권을 거머쥐려는 한미일 3자 협력의 영구화 책동으로 협력 시대가 멸망 시대로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북한이 관영 매체에 올린 논평에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맹비난한 건 후한무치한 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국제 질서와 보편적인 가치를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고 있는 북한은 비난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은 자유와 인권, 평화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에 접경지 주민의 반발 끝에 무산된 대북전단 살포가 이번엔 해상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인데 해경은 규정을 따져보고 출항 가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종이를 한가득 실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무언가를 담은 페트병이 바다로 마구 뿌려집니다. 2008년 10월 강원 고성에 있는 북한 해금강 앞바다에서 납북자 가족과 탈북민 단체가 비닐에는 대북전단과 페트병에는 쌀과 1달러 지폐를 담아보내는 현장입니다. 16년이 지난 현재 이와 비슷한 대북전단 해상살포가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계획이 접경지 주민 반발 끝에 무산된 지 약 3주 만입니다. 우리 납북자 516명에 450명이 어민이에요. 어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또 두려고 제가 바다에서 보내는 거예요. 납북자 가족 모임 측은 오늘 오후 속초 해경을 방문해 살포 계획을 설명한 뒤 출항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현행 규정상 출항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다면서도 어선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유관기관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 측이 방문하면 출항 목적을 따져본 뒤 현행 규정과 함께 출항 가능 여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에 종사자 정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시설장의 정년을 65세, 종사자는 60세로 규정하고 필요시에는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손흥민에게 인종차별을 해 논란을 일으킨 토트넘 팀 동료 벤탄쿠르가 7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10만 파운드,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는 벤탄쿠르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계위원회가 그가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등 인종차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루과이 국가대표인 벤탄쿠르는 지난 6월 자국 방송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줘도 모를 거다. 손흥민이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양인은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인데 논란이 커지자 벤탄쿠르는 SNS로 사과했고 손흥민도 받아들였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담수식물인 노란꽃 창포 추출물에서 세포의 포도당 흡수 능력을 높여 혈당을 낮출 수 있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근육세포 실험에서 노란꽃 창포 추출물에 의해서 포도당 흡수 효능이 높아졌고 특히 25 마이크로그램 당 밀리리터 농도였을 때 이 포도당 흡수 능력이 111.4% 증가한 것이 관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낮부터는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 추위가 누그러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등 초겨울처럼 추웠는데요. 한낮이 된 지금은 기온이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이맘때 낮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지난주가 워낙 포근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춥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옷차림은 계속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까지 영남 동해안에, 밤까지는 전남 남해안에도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10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13도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모레는 중서부 지역에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큰 기온 변화 없이 계절이 점차 겨울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대조기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